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2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설 명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부모님 댁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다시 방학을 끝나고 미국으로 가서 아들도 공항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느라 되게 바빴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서 뭐 문서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하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그 설 특집으로 포리브티 아카데미 그 특강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내용도 보시면 정말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들 그런 것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좋은 상승작용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과외하러 갈 때 과외하는 선생이 더욱더 남한테 이제 이해하는 거랑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랑은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가르치려면 더더욱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외 선생이 더 공부가 많이 된다는 말처럼 실제로 저도 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어설라이언스에서 그렇게 공개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이제 매일경제에서 가져왔는데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공개 매수, MBK 유니슨 경영권 인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정적 경영 가능해져 MBK 유니슨 100기사로 나서 최규옥 회장 PF와 동맹을 하고 당분간 공동 경영 놨을 듯.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거론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지금 표에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주요 주주 현황이 나옵니다. 최규옥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20.64%이고요.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가 7.18 그리고 애프리컷 홀딩스 KCGI 여기가 6.57 KB자산운용도 5% 있고 국민연금도 3.89%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실적을 보시면 이 매출이 2020년도에 6,300억 하다가 이때는 뭐 코로나 때였으니까요. 올해 작년에 1조 600억까지 올라왔고요. 이익이 코로나 때 980억이었는데 21년도에 1,433억 그리고 작년에 2,20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횡령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죠. 어떻게 작은 부장이 혼자서 저렇게 2천억이 넘는 돈을 함부로 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한데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가 강승부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고 있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 PF연합군은 당분간 기존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손잡고 공동 경영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투자은행의 업계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 매수에 착수했고요.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 최대 주주인 최 회장 측의 보유 지분 26.64% 중에서 10% 남짓을 시장에서 넘겨받은 후 추가로 15% 정도 공개 매수를 해서 대략 25%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PF 연합국 측에 지분 10%를 넘기더라도
보유 중인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지분율이 다시 15%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경우 PF연합군과 최 회장 측은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약 40%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상장 폐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개 매수 등 이번 거래를 통해 PF연합군과 최 회장 측이 확보하게 될 지분율은 최소 40% 이상이며 향후 상장 폐지를 목표로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했고요. PF들이 시장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주당 공개 매수 가격은 19만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 연휴 직전인 20일 기준에 16만 2,500원보다 17% 높은 수준으로 PF연합군이 확보할 25%의 지분 거래 규모만 놓고 보면 7천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최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서 행동주의 투자자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말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의 5.5%를 취득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고요. 취득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명시한 KCGI는 올 들어서도 보유 지분을 6.57%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9일 KCGI가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 서한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주주 제한 활동에 시동을 건 상황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사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이익 증대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과 주주권익 증진,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합리적인 보수 구조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고요. 이런 주주 제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설 연휴의 직전인 지난 20일 주식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8.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최기욱 회장과 MBK 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간의 이번 거래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최 회장은 지난해 초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최근 경영권 공격 등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록 최대 주주 지위를 내줬지만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면서 여전히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으로 거액의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킨 상태인데, 196만 4,286주를 메리츠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1,100억 원을 대출받았네요. MBK 파트너스는 세계 임플란트 판매량 1위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품으면서 최근에 인수한 치과용 3차원 3D 구강 스캐너 제도사 메리트와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고요. MBK 파트너스는 앞서 지난달 글로벌 PF 칼라일 그룹을 제치고 메리트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유니슨 캐피털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네요. 메리트는 국내 치과 스캐너 시장에서 24%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스템 임플러와 공통점이 있고, 전 세계 치과 스캐너 시장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K 측은 메리트가 3쉐이프와 함께 2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메리트는 미국과 독일, 중국의 제품 판매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100여 개국에 239곳의 판매처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에서 독보적 1위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2019년 매출 5천억 원을 처음 넘긴 후 2020년 6,316억에서 작년에 1조가 됐대죠.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4위고요. 판매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난해 중국 내 매출은 전년보다 26%가량 증가한
2,800억 원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는 14,000여 곳에 달하고요. 매출 기준 현지 시장 점유율이 28%나 되네요. 지난 11월 발표된 중국 물량 기반 조달 VBP 입찰 1차 연도 결과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낙찰받을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게 VBP가 우리나라 이제 조달청 같은 데인데요.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 방에 다 조달을 해서 다시 그 자국의 병원에다가 뿌려주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1997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판매 및 치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 사업으로 설립이 됐고요. 코스닥에는 2007년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회사인데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 횡령 사건 말고도 그전에도 보면 약간 좀 민망한 사건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데 왜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냐면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줄 만한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지난번 한증칼 때도 그때도 이제 강성부 펀드가 들어가서 근데 그때는 이제 형제 간, 뭐 자매 간, 남매 간의 싸움이었었잖아요. 그런 남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적대적 M&A라고 보기도 좀 애매했는데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특수 회장 및 특수 관계인이 겨우 20.64%를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냥 자기 회사처럼 상장회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경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까지도 개념이 왜 내가 소액주주를 하고 소액주주들이 왜 나와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나는 파트너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한증칼 때도 그랬었지만 그때 남매들이 그 회사의 자산이 비행기 타고 이제 뭐 어디 유럽에 놀러 가갖고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엄청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철저하게 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짓거리를 사실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잘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중국에서 또 1등이고 굉장히 보면 참 존경받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면 더 잘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규익 회장님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분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장사에 이렇게 조그만 지분을 갖고 회사 전체를 마음대로 이제 쥐고 흔드는 그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펀드의 공격을 받고 이 펀드가 요구하는 상황이 보면 다 이제 회사 잘 되고 주주가치 지배구조 이런 거 조직 문화 개선 다 회사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튼 확산이 되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 이제 지분율 한 20% 전후로 가지고 계신 각 상장사의 회장님들은 야 우리는 괜찮나 요렇게 한번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요즘처럼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주가가 많이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이럴 때 그러면 지분 좀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의 멀티플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 멀티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19년부터 20년 그때 이제 한증칼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한 3, 4년 만에 다시 또 그것도 공교롭게 이제 KCGI 강성부 펀 대표가 아주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예, 요렇게 다른 펀드에서도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들을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칼라일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나서면 우리가 이제 또 약간은 이제 외국의 자금이 우리 기업을 공격한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돼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그 부분은 저도 약간 뭐 그런데 우리 국내 펀드가 국내 자본이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시장 전체에 정말 매기가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낮은 멀티플이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G5 진입된 유무형 혜택 막대하다. 박스권 환율 외풍 벗어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강성부 펀드는 강성부 대표는 저랑도 이제 몇 번 이제 보고 골프도 한번 치고 친 적이 있고 했는데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책이 저기 뒤에 꽂혀 있는데요. 그 책을 보고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걸 제가 그때도 느꼈었는데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다 생각합니다. G5 진입 때 요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G7, G8, 뭐 G10 정도까지도 밀리긴 했었었는데 G5 국가로 가자 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국보다 총 국내 총생산 GDP와 무역 등 경제 규모가 앞선 나라들은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를 꼽을 수가 있다. 글로벌 경제를 양분하는 G2는 격차가 커서 따라잡기 어렵지만 나머지 국가는 한국이 충분히 사정권에 둘 수 있다. 강대국들의 모임인 이른바 G그룹의 시초는 G5다. 1974년 당시 미국,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오일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에 모이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미국, 영국, 그리고 서독, 일본, 프랑스.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으로 확장이 됐고요. 1985년에는 5개국이 모여 달러화에 대한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조정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플라자 합의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가 합류를 했고 중국, 호주,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합류하면서 강국들의 모임은 G20로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굵직한 글로벌 현안이 발생하며 몇몇 경제 강국이 모여서 세계 질서를 주물러 왔는데 2010년 한국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도 막바지에는 몇몇 경제 강국이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국제통화기금 지분 조정과 국제수지 불균형 이슈와 금융 규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타협을 했고요. 주최국 자격으로 참여해서 지켜본 따로 모임은 철저히 자국 이익을 반영하는 장소였다. 뒤이어 열린 전초회의는 사실상 강국들의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제 강국이 되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커지지만 뒤따르는 혜택은 훨씬 많다. 당장 고질적인 증권시장의 저평가 논란도 사라지고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해결될 것이다. 국부 펀드나 세계 유수의 연기금 등 양질의 해외 자금도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국제기구 취업도 지금의 몇 배가 늘어날 것이다. 원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외환위기 공포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뭐 선진국 지수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나마 많이 사셨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연기금에서 좀 더 많이 사야 됩니다.
다 많이 사놓고 그 개선시키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켜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이제 비싸게 사게 만드는데, 지금 선진국 지수의 주가만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국면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시켜 가지고 외국인 자금 들어와서 주식을 들어올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뭐 저도 주가 올라가면 좋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국부론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 빨리 MSCI 지수 편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강성부 펀드처럼 대주주들이 자기네 회사 지분을 더 많이, 아까 뭐 1100억이나 주담 대출 받아서라도 더 많이 사셔야 됩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려면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더, 자기네 회사 주식을 더 많이 사게끔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중국 가계에 쌓아준 889조 원 소비 인플레 터뜨리나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재주들이 막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길거리 가는데 약간 좀 옷이 화려하고 딱 3명이서 걸어가는데, 저거는 중국 관광객이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 지나가면서 쓱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행을 가듯이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 겁니다. 지금 8억 명 집단 면역 됐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재개 여파로 인한 수요 급증이 전 세계 또 다른 폭발적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블룸버그는 최근 발표된 일본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인용해서 코로나를 거치며 중국 가계가 7,200억 달러, 약 890조 규모 초과 저축을 쌓은 것으로 추산되고 된다고 보도를 했네요. 그동안 억눌렸던 중국 가계의 저축분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 해당 규모에 상응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이동 봉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계를 지원하는 대신 중국은 기업 지원을 선호해 왔고요. 수십 년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온 중국은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사회주의 국가의 놀라운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수천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2조 달러 이상의 잉여 가계 저축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던 상황이 중국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고요. 그러나 노무라 정권이 중국의 은행 계좌와 소득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중국 가계에 7,200억 달러가 넘는 초과 저축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 가계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이루어졌던 팬데믹 확산에 따른 실업 지원과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축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랍 서브 바르먼 노무라 정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인들이 리스크 예방 목적 저축을 늘렸고 중국의 부동산 침체와 청년 실업 급증이 중국 가계의 저축 동기를 자극했다고 분석을 하면서 중국발 수요 급증을 기대하던 이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했던 경제포럼에 참석을 했던 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더 강한 중국발 수요는 환영할 일이라고 하면서 서도 중국의 경제 재개가 우리 중 많은 이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원 총재도 미국 언론에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연준의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저축 과잉 덕분에 소비자 지출 수준이 유지됐다고 하네요. 이에 반해서 중국의 경제 재개는 중국인민은행이 긴축 완화 모드에 들어간 시기와 겹치고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차이가 잠재적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무라 증권에서 한 5, 6개월 전에 뭐 한국이 이번 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되게 안 좋게 적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별로 이렇게 읽으면서 신뢰가 안 가네요. 네, 그 다음에는요. 중국 경제 정점을 찍었다지만 한국 기술 격차 벌려놔야 외교 대응이 된다. 뭐 이런 기사, 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 변화라고 하면서 거의 70에 가까웠던 호감도가 이게 2002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다시 40까지 떨어졌다가 천안함 폭발 사건 때 바닥을 쳤다가 그 이후로 쭉 올라오다가 사드 보복 때문에 이제 급감해서 지금은 중국 호감도가 22밖에 안 되네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서 양국 관계의 친밀감을 최대한 가시했는데 뒤따라 나온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우리는 경제적 압박과 비시장 정책 및 관행, 자연재해 등과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공급망의 회복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됐고요. 비록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경제적 압박,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이란 문구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상징하는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 경제 하강과 군사력 상승이라는 피크 차이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대책 마련에 지금 분주한데요. 흔히 등장하는 대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이나 투자를 다변화하는 전략 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을 강화해서 중국에 맞서는 전략 등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중국 수출 통제 전략까지 등장을 했고요.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금지 리스트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출 다변화, 공급망 강화하고 피크 차이나 대응에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한중 기술 격차 좁혀진 시기, 사드 경제 보복 시점과 겹쳐 미와 동맹만으로는 견제가 불가하고 일본처럼 산업 경쟁력을 유지를 기술 우위 없이는 대접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1994년에 한국이 32위, 중국은 34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순위가 중국이 17위, 한국은 27위로 역전이 됐네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에서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다는 자각은 새로울 게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한중 간 기술 격차가 줄었을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이 뒤따랐고 외교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뼈아프다고 합니다. 실제 2010년 이후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중국을 줄곧 7에서 10%포인트 앞서왔는데요.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는 0.9%포인트까지 줄었네요. 2016년 7월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2017년까지 문화, 여행, 유통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한중 간 기술 격차가 급감하던 시기에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감행을 했고 외교만으로는 대체가 힘들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나머지 계산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 보복에 맞서려면 집단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그 뉴스에 자주 나오시던 빅터 차
그분이시네요. 내일 당장 중국이 한국에 또 다른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근 외교가에서 빅트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및 한국 석좌가 최근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 1, 2월 호에 기고한 중국의 경제 압박을 멈추는 법 How to Stop Chinese 이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차 부소장은 이 기고문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 당했던 세계 16개국 120개 기업의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한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 데이터도 의미가 있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에 속수무책 당해왔던 국가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 솔루션이 뭔지. 차 부소장은 지난 17일 매일경제와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기고문을 읽고 다양한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는데 정치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들 중국이라는 불량배에 대항할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게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지난 14년간 전 세계에서 나타난 중국 경제 보복 피해 사례에서 그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경제 보복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복 대상은 중국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마지막으로 외교적 협박을 통해서 해당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금지시켰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 쉽다. 2020년 호주가 중국 코로나에 대한 기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호주산 귀리와 와인 등의 고가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했지만 중국이 절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았다. 중국이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가능한 품목에서만 경제 보복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이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패턴에는 역공 포인트를 찾아냈는데 나토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나서서 방어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을 했듯이 경제 분야에서도 집단 경제 안보 체제를 만들면 중국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집단 경제 안보 체제를 통해서 대중국 보호무역 블록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목적은 중국의 경제적 억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협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중국의 주요 수입국이자 경제 보복을 당했던 14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 400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령 중국은 일본에서 골판지와 볼펜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불도저와 켄터키 블루그라스 씨앗과 한국에서는 페로몰리브덴, 염화, 에틸렌, 광어 등을 90%가량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들을 찾아내서 대중국 경제 보복의 방어 무기로 써야 한다는 게 차 부소장 생각이고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일본의 볼펜 수입을 중단한다고 해도 대체제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입국에서도 대중국 볼펜 수출을 중단을 한다면 중국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 먼저 나설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를 했네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질주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라고 합니다. 네. 주가가 못 올라가서 그렇지. 예, 장사는 잘 하고 계십니다. 현대차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북미 시장 점유율도 있지만 환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엔화가 올라갔을 때 원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차 주가가 좋아지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차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10원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기아차의 경우에 1100억인가 1600억 번다고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매출 경쟁을 일본 차랑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의 그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보면 2011년 첫 출시 후 11년 만에 코나, 니로, 아이오닉 등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지 11년 만에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넘어섰고요. 2011년 첫 전기차를 출시한 후 지난해까지 현대와 기아의 누적 판매 대수는 102만 2284대이고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현대차가 60만 대, 기아가 한 42만 대 이렇게 팔았고요. 현대그룹의 첫 전기차는 2011년 7월 국내에서 시범 판매를 했던 블루온이라고 합니다. 소형 해치백 모델 i10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 2011년 236대에서 2014년에 수천 대에 머물렀는데 2015년 소울 EV 인기에 힘입어서 처음 만 대를 넘어섰고요. 2017년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2배로 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EV 등 소형 SUV의 전기차 모델이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연간 판매 10만 대를 달성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 GB60 등을 출시했고 지난해 첫 세단형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를 내놓으면서 국내외 판매 가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0만 대 이상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전기차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이상의 전기차를 선보일 거라고 하네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제가 삼성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1등으로 올랐었듯이 우리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삼성 갤럭시와 같은 그런 1등을 차지하는 날이 왔으면 했는데 하여튼 선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워맥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